영하의 매서운 날씨 속 초등학생 딸과 아빠가 길을 걷습니다. 열흘이 넘는 대장정을 위해 짐수레도 준비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일형 당뇨 환자인 8살 유라.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커서 경찰이 되고 싶지만 반년 전 돌연 당뇨 진단을 받고 잠시 꿈을 미뤘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세종집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추억 하나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결과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런 과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걷는 동안 유라의 혈당은 수시로 요동칩니다. 김밥 몇 개에 위험 수준인 250 가까이 치솟은 상황.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습니다. 오빠 이것 좀 빼줘. 걷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옵니다. 갑자기 인도가 사라지거나 오르막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 여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가? 하지만 아빠가 곁에 있습니다. 아빠가 저희 신경도 많이 써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소아 환자가 많은 일형 당뇨.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고 치료비 부담도 큽니다. 난치 질환으로 지정이라든지 혹은 장애의 어떤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녀는 오는 17일까지 170km가 넘는 대장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 30대 여성은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당시 음식 섭취량을 늘리자 당뇨가 왔고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걸리는 병 아닌가? 죄송해요. 처음에 당뇨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20대와 30대 당뇨 환자는 4년 새 25%가 늘었습니다. 30대 10명 중 3명은 당뇨 전 단계란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점, 맵고 짜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점, 앉아있는 시간은 긴 반면 걷는 시간은 부족한 게 이유로 꼽힙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다는 건 그만큼 당뇨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뇨는 오랜 기간 유지될수록 여러 장기를 망가뜨려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기에 발병한 당뇨는 더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이형 당뇨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빠르게 감소가 되고 또 이런 치료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젊다고 마음 놓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민기 씨는 5년 전 공복 혈당이 400에 육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3-4번 정도 하면 찔러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몸이 이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후 혈당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현미밥에 시래기국, 식단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주 4회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병행한 결과 정상 혈당을 찾았습니다. 많은 시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량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치료 경험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만이 동반된 당뇨 전 단계 성인에서는 체중을 한 5% 이상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는 게 최선입니다. 또 혈당은 측정 시마다 편차가 큰 만큼 3개월간의 혈당을 반영한 당화혈색소를 재볼 것을 전문의들은 권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가 일형 당뇨를 앓던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유서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일형 당뇨는 어떤 병일까요? 일형 당뇨는 이형 당뇨와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40살 이후에 발병하는 이형 당뇨와 달리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해 흔히 소아 당뇨로도 불립니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치료해야 하며 인슐린 주사 치료도 매일 해야 합니다. 이거 밥 먹을 때마다 맞는 거고 이거는 아침에 한 번 맞는 그런 거고
부모들은 하루 4번 이상 인슐린 주사를 맞는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합니다. 혈당 측정과 인슐린 주입기기 등에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지만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30%에 이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승세라서 고혈당 알람이 울리잖아요. 인슐린을 주입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거의 매일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 부모들은 일형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의 인식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당뇨라고 하면 부모가 식습관 조절을 못해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다는 겁니다. 일형 당뇨로 일가족이 숨지자 복지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청소년 일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 구입 비용 지원 확대 시기를 3월 말에서 2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본인 부담률은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지고 기존 380만 원이 넘었던 경제적 부담도 4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일형 당뇨 환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만 6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환자는 3,013명입니다. 성인 환자가 90%를 넘습니다. 인슐린 펌프 지원을 성인에게까지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환자들은 일형 당뇨를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하고 본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동네 병원이 아닌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본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60% 정도인데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되면 10%로 크게 줄어듭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일형 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형 당뇨 환자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데 당뇨로만 알려져 있다 보니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일형 당뇨가 소아당뇨로 불리며 여러 오해와 편견을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병의 중증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도 부전증으로 병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사회의 인식과 경제적 지원까지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 50대 남성은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보통 새벽 1시를 넘겨 잠자리에 듭니다. 커피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낮엔 늘 졸리지만 좀처럼 수면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늦게 자니까는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출근해서도 좀 이렇게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이 40대 이상 성인 3,600여 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소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사람은 그 이전 잠자리에 드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선 늦게 자는 경우 당뇨병 위험이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밤에 주위가 어두워지면 뇌에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때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늦게까지 깨어 스마트폰 등의 불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의 유혹도 커져 당뇨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빛에 의해서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되고 아무래도 좀 더 야식이라던가 이런 탄수화물 섭취, 그런 칼로리 섭취가 늘고 비만이나 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국내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 당뇨 전 단계만 900만 명에 이릅니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습관부터 고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영양분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영양분이 과하게 공급이 돼도 이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약톡톡에서는 매년 유병률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남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당뇨하면 과거의 부자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어떤 질병인가요? 당뇨병은 일단 고혈당, 그리고 고혈당에 의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부자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회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비만에 의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작용이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결국엔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건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렇다는 건 원래 우리 몸에서 하는 인슐린의 역할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인슐린은 그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이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필요한 세포나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있지만 작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작용이 잘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걸리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에.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인슐린이 유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당뇨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가장 대표적으로 비만,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결국 현대병이 되는 거죠. 이 당뇨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당뇨병의 3대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다뇨, 그리고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농도가 짙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찾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이 수분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당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니까 칼로리 소모가 생기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꾸준한 건강검진으로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발견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이 되던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만에 의해 생기는 성인형 당뇨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1형 당뇨병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초등학생 때부터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20대, 30대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를 가지고 1형과 2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말로 1형 당뇨병임을 증명하려면 몸에 인슐린이 정말로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1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 항체를 혈액에서 검사를 해서 그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형과 2형은 나이에 따라서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젊은 그 10대, 20대에 생기는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 많고 30대 이상은 2형 당뇨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대 후반 그리고 20대로 가면서 요즘에 2형 당뇨병이 많습니다. 제가 군의관으로 재직을 할 때 그때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19살, 20살 그런 학생들이 다 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오는 그렇죠. 거죠. 19살, 20살.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꼭 그 200명 중에 한두 명씩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젊은 나이에요. 네, 2형 당뇨병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식습관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오는 2형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이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해야 할 곳에 당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성장이나 영양 공급에도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당뇨병이 있으면 성장에도 방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 특히 10대, 그러니까 성장이 한창 있는 시기, 10대 아니면 그 이전에
생기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생기는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 많거든요. 1형 당뇨병 그런 환아들은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인슐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혈당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해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인슐린으로 치료를 해서 적절하게 성장을 시키면 충분히 다른 평균보다 더 오히려 잘 자랄 수 있고요. 실제로 1형 당뇨병 환자들 보면 그렇게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 않고요. 저보다 키 큰 사람도 많아요. 네. 빠른 시기에만 알고 꾸준히 치료만 해준다면 성장도 동시에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생활 습관, 식습관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생활 습관 교정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먹는 습관, 두 번째는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자체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먹는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먹는 약,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도 꼭 병행이 돼야 하는 거네요. 네.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 특히나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왔을 때는 위절제술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고도 비만을 가진 당뇨병 환자들은 위절제술을 해서 당뇨병이 현저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거의 완치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도 비만은 체질량 지수 35 이상, 아주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중요한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당뇨에 대한 속설을 OX로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는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를 들어주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위절제술을 했을 때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초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 지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당뇨병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 맞습니다. 네, 당뇨병은 그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완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지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나는 치료를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완치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병의 경증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당뇨병이 있어도 당뇨로 관리가 잘 돼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치료를 받을 경우 살이 찐다. O인가요? X인가요? 살이 찌네요. 네, 살이 찝니다. 살이 찐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체중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슐린을 써서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슐린의 기본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슐린 양이 증가되면 에너지가 더 저장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자꾸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하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증가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2, 3kg 정도 증가하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슐린을 꺼려하는 이유는 사실은 체중 증가 때문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은 인슐린이 주사이기 때문에 주사를 쓰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인슐린을 쓰게 되면 내 당뇨병 말기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속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인슐린을 아주 초기에 진단이 되고 나서 바로 썼을 때 먹는 약을 쓴 것보다 예후가 좋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슐린으로 조절이 잘 돼서 경구 혈당 강화제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당뇨병 말기에 쓰는 치료제가 아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 중에도 당뇨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동그라미인가요? 가위표인가요?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는 인슐린으로 치료를 합니다. 인슐린이 가장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이거든요.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약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슐린으로 치료를 합니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먹는 약이 임신 중에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쓰다가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약을 먹었다 그래서 초기에 그것 때문에 뭐 심하게 좀 그걸 가지고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인슐린 주사로 맞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슐린이 가장 안전한 치료법이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슐린 치료는 호르몬 치료잖아요. 그런데 네. 임신 중에는 각종 호르몬과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임신부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사용 중인 호르몬은 인간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나 돼지의 호르몬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간 호르몬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똑같은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밖에서 넣어줄 뿐이지. 그래서 태아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 걸리면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 이 당뇨병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합병증 때문일 텐데요. 계속해서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당뇨하면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신장에 질환이 생겼다, 혹은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당뇨병에는 3대 합병증이 있습니다. 눈에 생기는 망막병증이 있고요. 콩팥에 생기는 신장병증이 있고, 말초신경에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세혈관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망막병증이 심해지면 실명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콩팥병증, 그러니까 신장병증이 심해지면 혈액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무서운 질환이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대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큰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인데요. 그 심장 혈관이 크거든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그 심장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있을 수가 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중풍, 그다음에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에 생기는 하지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중풍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기관까지 전신에 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당뇨병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기전 자체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없거든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다 가 있고, 그 혈관 중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혈관이 퍼져 있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모든 곳에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만큼 당뇨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왜 당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탕, 초콜릿 이런 달콤한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하지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비만이 생겨서 당뇨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식습관이 아무래도 체형이나 체중 그리고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는 만큼 단 음식 같은 식습관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좀 당뇨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에 특히 안 좋은 음식들은 있습니다. 뭐 트랜스지방이 많거나 정말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당뇨병에 특별히 좋은 음식 이런 것은 없고, 하지만 식습관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실은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적절한 간식을 먹고 영양 균형에 딱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실은 가장 지키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당뇨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방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 이 식습관 조절 이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습관이 가장 기본이고요. 운동도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원칙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운동하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면 하루에 30분,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이거든요. 약간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대부분은 그냥 조깅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해라.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씩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일 공간이 없다면 10분씩 계단을 올랐다 내려가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면 작은 아령을 준비해서 그거를 10분 정도씩 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되든지 간에 내 몸을 쓸 수 있는 운동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만약에 자기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현재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절한 식단 관리,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로 당뇨로부터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